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역시 AI였습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도 AI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올해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지 더 주목되고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평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 대구는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화기 사용이 잦은 만큼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9,495억 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우주청 R&D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주청은 올해 총 53개 세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410억 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궤도 수송선 비행 모델 개발과 실증 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또 소형 발사체 상단 엔진 개발을 민간 경쟁 방식으로 지원하고 최근 메탄 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확정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학감시 시스템과 우주 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 국가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발사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계획,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주요 정책은 정보보안과 AI 성강도약 본격화로 요약됩니다. 우선 지난해 끊이지 않은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보안을 기업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 방법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상강도약도 본격화합니다. 올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 조선, 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합니다. 또 바이오와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자 선정과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합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예산 8.1조 원이 투입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업스테이지의 중국 AI 모델 표절 논란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런 논란이 국내 AI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정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부터 K-AI 모델의 유사성 시비 문제가 AI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며 기술적 논쟁을 지켜보며 오히려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고석현 사이오닉 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모델이 중국 AI 모델과 구조와 학습 코드 등에서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업스테이지의 반박 이후
고 대표는 표절 단정은 성급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주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로봇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LG 새 수장젤의 데뷔전과 중국 업체들의 약진까지 이번 CES의 관전 포인트를 박기환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 한국 가전의 자존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수장이 이곳을 무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갤럭시 AI 폰으로 스마트 업계를 뒤흔들었던 노태문 사장은 이번엔 TV 등 전체 가전에 인공지능을 이식해 AI 비서에서 더 나아간 AI 동반자 생태계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LG전자 류재철 사장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지능을 내세우면서 처음으로 피지컬 AI 로봇의 출격도 예고했습니다. 로봇 강자 현대차그룹은 물론 생성형 AI 주도권을 쥔 미국과 로봇 굴기를 선언한 중국 업체들도 CES 2026에서 실체화된 인공지능 피지컬 AI로 대격전을 펼칩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집안일을 하는 미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역은 도로 위로 확장됩니다. IT 업체와 완성차 업계가 만나 차가 알아서 움직이고 운전석에서 여가를 즐기는 새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을 차린 삼성. 기존의 자리는 로봇 하드웨어 등 기술 굴기를 선포한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고객 인도를 목표로 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부터 90초 만에 알아서 요리하는 AI 그릴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도 전시장 곳곳을 빛낼 전망입니다. AI의 대부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 거품론을 걷어낼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신년사 최대 화두는 AI, 인공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 집단 10개 그룹에 2026년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AI가 4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AI는 올해 9계단이나 상승했는데 CEO 스코어는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AI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고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기업이 언급했고 산업 지형의 급속한 재편 속에 변화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약물로 근육과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성윤, 심기동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근육과 신장세포를 3차원으로 따로 키운 뒤 연결해 근육에서 나온 물질이 통로를 따라 신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에 근육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넣자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손상 신호가 증가했는데 신장세포에서도 손상과 관련된 지표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가 장기 사이의 영향을 따로 살펴볼 수 있어 실제 사람 몸과 비슷한 조건에서 약물의 부작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 최성락 씨는 사망 3년여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쿠팡은 6개월 만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YTN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풀필먼트 용인 이센터에서 상품 분류와 적재 업무를 하던 56살 최성락 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야간조 업무를 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진짜 20대 친구들도 건강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건강한데 그 친구들도 일하다가 도망가요. 그런 공정을 아버지가 일을 갖다 계속하셨던 거예요. 유족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쿠팡에서 돌아온 첫 반응은 합의금과 회유였습니다. 화가 났던 것도 그거였어요. 쿠팡에서는 어차피 산재가 안 될 거다. 합의를 갖다 하자라는 이야기 갖다가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족은 굴하지 않았고 재심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재작년 11월 산재 인정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자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YTN이 확보한 소장을 보면 쿠팡은 최 씨가 숨지기 전 3일간의 기록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들거나 나른 물품의 무게가 77kg으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회사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아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산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쿠팡센터에서 일했던 두 아들 가운데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 사실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부인한다는 거는 솔직히 인정하지 못했죠. 많이 나죠. 이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이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재심을 신청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따라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유족 측은 적절한 절차에 따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 최 씨 말고도 과로로 숨진 노동자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시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사고가 나 숨진 고 오승용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노조가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장시간 연속 새벽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란 걸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되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배송을 마친 뒤 화물차를 몰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길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뒤 나흘 동안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KT를 이탈한 고객은 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 고객의 71%는 SKT로 이동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면 이탈 고객의 65%가 SKT를 선택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시작 뒤 첫 주말에만 2만 1천여 명이 이탈했고 SKT로 1만 3천여 명, LG U+로는 5,400여 명, 알뜰폰으로는 1,900여 명 이동했습니다. KT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 프로를 48만 원에 판매하는 등 과열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구불구불했던 호남선 철길을 곧게 펴는 고속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34년이면 서울에서 KTX를 타고 논산훈련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서대전에서 목포까지 운행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3년여 만에 호남선 고속화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기존 호남선, 대전 가수원역에서 충남 논산역 사이 45km 구간 철로를 일직선으로 곧게 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불구불한 노선 탓에 열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특히 2015년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KTX 열차 수는 크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KTX의 운행 속도가 시속 40km 이상 빨라져 서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시속 250km로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량 사업이 34년 완료가 되면 동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약 14분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강경선을 개량해 논산 신연무대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KTX 신연무대역 신설 예정부지입니다. 역사가 새로 신설되면 예비 장병들은 이곳까지 KTX를 타고 와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장병과 부모들은 육군훈련소 앞 KTX 역사 신설 계획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다른 데에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KTX 타고 가면 금방 오니까 더 좋을 것 같고. 천안 아산역에서 KTX 타고 바로 내려서 이렇게 입소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역세권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9,200억 원으로 책정한 공사비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더 증액될 우려가 크고 환경과 교통, 재해와 지하 안전 등 4대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내 출생 등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2024년 24만 2천여 명보다 1만 5천여 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2024년보다 5,300여 명 늘어난 36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10만 7천여 명 많아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가 10만 7천여 명으로 6년째 이어진 겁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10년 사이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규모가 컸고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투입된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사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는 18% 줄어들었는데 사교육 규모는 거꾸로 60%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2천억 원가량으로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60% 늘었습니다. 총액 면에서도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을 압도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44만 2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릴수록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추세,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이의 방과 후 공백을 메워야 하는 데다 잦은 입시 변화에 맞춰 선행 학습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유아 4세 반, 7세 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어떻게 입시가 바뀌고 어떤 형태로 수능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 무거워진 사교육비 부담에 가계 살림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한 달 사교육비는 61만 1천 원으로 식비 다음으로 지출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10년 뒤 입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늘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5월 20일까지로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과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됩니다. 기초 차상위 다자녀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상자에게 적용돼 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도 계속 시행됩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부터는 취업 후 상환 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은 소득 요건 제한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에 홈플러스 지점 폐점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판매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나온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83으로 한 달 전보다 14.1%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지점 영업 중단 등 때문입니다. 여기에 쿠팡 등 소비처 다양화도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큰 강원도 백봉령, 감옥습지가 터널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하수 수위 조사는 습지를 비껴간 엉뚱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기본적인 생태 조사조차 미룬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백봉령 감옥 습지입니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달하는 이곳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구역입니다. 특히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이자 물을 저장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그런데 습지 바로 옆에서 중장비가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굽고 가파른 42번 국도를 개선한다며 습지 수십 미터 아래로 2.7km 길이 터널을 뚫는 겁니다. 터널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습지와 맞닿은 곳에서 본격적인 굴착을 위한 기반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터널 굴착이 시작되면 지하수가 빠져나가 습지가 메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하수 수위를 감시한다며 설치한 관측 지점은 단 4곳. 이마저도 정작 보호해야 할 습지 구역을 벗어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측정망이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데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영향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측정을 한다? 그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서식하는 동식물과 수질 변화 등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식생 자체가 전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두대간 관리를 맡은 산림청이 지난해 8월 습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봄에 예정된 습지 조사를 1월로 앞당기기로 했고 산림청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 핵심 구역조차 개발 논리에 밀려나는 현실 속에서 백두대간의 소중한 생태계가 무방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